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이라고요. 예전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믿고 감싸줄 사람은 가족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얼마 전 저희 시댁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제 시누이일 거예요. 전 그저 주변인일 뿐이니까요. 저는 중학교 동창과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순애보로 결혼까지 이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중학생 땐 남편한테 관심이 1도 없었으니까요. 당시 남편은 중학생 치고 키도 작고 눈에 띄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에 띄었던 건 남편과 절친이었던 남학생이었죠. 저는 그 남학생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친구인 제 남편한테 일부러 말을 걸곤 했는데 그 바람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제가 자기를 엄청 좋아하는 줄 착각하게 된 거였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여자들 중에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도 못 걸고 그 옆에 있는 친구랑 더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과였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한마디로 제 남편은 저한테 그런 존재였어요. 남편이 저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는 줄도 모른 채 저는 남편과 친해졌고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성별을 초월한 절친으로 발전했어요. 우린 서로를 의지해 힘든 고3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고 각자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정식으로 사귀게 된 건 수능을 마치고 인생에서 가장 한가한 시절을 보내던 때였어요. 학교엔 딱히 수업도 없이 출석만 하면 되는 때라서 남편과 저는 햄버거집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남는 게 시간이었던 때라 용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곳 점장 성격이 지랄 맞아서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점장 기분을 맞춰주는 게 힘들었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아무튼 일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는데 점장이 자기 실수를 저한테 떠넘기곤 오히려 덤탱이를 씌워서 돈까지 물어내라고 하지 뭐예요. 그동안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받고 살았던 처지라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더러워서 그만둔다는 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점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는 건 상관없는데 너 때문에 손해본 금액은 제하고 줄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저 때문에 버리게 된 식용유값 15만 원을 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한 달 꼬박해도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에서 15만 원을 제하겠다니 완전 날도둑이 따로 없었죠. 그래도 달리 어쩔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CCTV부터 돌려보죠. 자영이는 분명히 업자한테 폐식용유를 넘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 그 돈을 받으시겠다면 점장님 말대로 자영이가 새 식용유를 업자한테 넘겼다는 영상을 보여주세요. 홀은 물론 주방이랑 창고까지 CCTV 설치돼 있으니까 영상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자 갑자기 점장이 얼굴을 붉히며 요즘 애새끼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둥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롯해 알바생들은 서슬퍼런 그 모습에 움츠러들었죠. 딱 한 사람, 제 남편만 빼고요. 남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졌어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거를 보자는데 왜 윽박 지르세요? 혹시
못 보여줄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경찰 부는 앞에서 CCTV 까고 잘잘못 가리자고요. 아, 됐어. 니들처럼 싸가지 없는 놈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그만둬. 자영이 네가 손에 끼친 돈은 점장이 내가 채울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점장은 배상금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던 저와 남편은 끝내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곤 제 실수가 아닌 점장이 그동안 가게 물품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일로 점장은 절도죄로 끌려갔고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기간을 다 채우고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누구보다도 용감히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한테 반했고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됐어요.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했는지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먼저 좋아한 건 너였잖아. 중학생 때부터 내가 나를 졸졸 따라다녔던 거 기억 안 나? 그건 오해라니까. 난 네가 아니라. 암튼 너 쫓아다닌 거 아니야. 차마 자기 친구를 좋아했다는 걸 말하기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더니 아직도 남편은 제가 먼저 자기를 좋아했다며 자신만만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제 기억으론 남편이 먼저 제게 들이댔던 것 같거든요. 뭐 누가 먼저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으니 누가 먼저든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며 제가 먼저 자기를 짝사랑했다는 소리를 할 때마다 입을 콱 꼬매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해요. 뭐 가끔이지만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이듬해 봄에 나란히 대학에 입학했고 학교는 달랐지만 학교가 가까워서 대학 생활도 거의 함께 하다시피 했어요. 1학년을 마친 남편은 군입대를 했는데 공익근무 요원이라서 훈련소 생활을 할 때 빼고는 거의 평소처럼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의 근무지가 덕수궁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군 시절에 고궁 데이트를 엄청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보다 먼저 졸업한 저는 그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직장인이 되고부터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마다 거의 제가 돈을 썼어요. 처음엔 제가 돈을 쓰는 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했는지 자기도 없는 돈에 쓰려고 들던 남편은 반년 정도 지나자 의뢰 데이트 비용은 제가 내는 걸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만나서 권태감을 느끼기도 했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겹치니까 내심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러다 헤어지게 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허전함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봤던 소개팅도 나가보고 직장 동료와 썸도 타고 했죠. 그러다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남편과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남편은 그동안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변한 건 아니고 양복을 입으니 전보다 많이 의젓해 보이기도 했고 취업에 성공해서 그런가 표정부터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헤어질 땐 지긋지긋했는데 2년 넘게 못 보다 보니 새로웠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만남으로 서로에게 다시 설레게 된 우리는 이후 우연을 가장해 몇 번 더 만났어요. 통화 중에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주말에 AS 센터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제 원룸으로 찾아왔더라고요. 1시간가량 이것저것 손본 후에야 비로소 컴퓨터는 작동을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 갈 시간과 수리비가 굳은 저는 고마운 마음에 밥을 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남편한테 시사회 표가 있다고 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요. 그렇게 몇 번 데이트 비슷한 만남을 갖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 연애를 하다가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오래 만나왔지만 남편 가족들과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다행히 2살 어린 시누이가 저랑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학교에서 몇 번 만난 적은 있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으니 초면이나 다름없었죠. 제 절친 동생이 시누이랑 같은 학년에 다닌 덕에 건너 시누이에 대한 얘기는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동급생들에 비해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서 남학생들이 다가오면 질색을 하고 도망치기 일쑤였대요. 성적은 그저 그랬고 외모 빼고는 교실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다더군요. 내 동생이 그러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지 나쁘진 않은가 봐.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서 전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아마 유아교육과 나왔을걸? 친구 말대로 신우이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박봉에 일은 힘들지만 꽤 만족하고 있었죠. 얼굴이 예뻐서 그런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 좋아하는데 얼굴 예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애들이 성인들보다 외모에 더 민감하대요. 실제로 유치원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먼저 시누이를 내 편으로 포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동생이랑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했죠. 그랬더니 여동생이 싫다더래요. 불편해서 체할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라고 편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려 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누이에 대한 첫인상은 한마디로 그닥이었어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저에게 무척 호의적이셨어요. 뭐든 저한테 맞춰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뭘 잘못해도 칭찬 일색이셨죠.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돈을 무척이나 밝히신다는 거였죠. 무력도 엄청 심한 편이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사간 선물을 보시곤 대뜸 얼마짜리냐고 물으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분 모두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서 가늠하는 버릇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드라마를 보시다가 거실 소파가 나오면 예쁘다거나 내 스타일이라거나 하는 말이 아닌 저거 한 300만 원은 돼 보이지?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소파는 못해도 돈 1,000원 돼 보이더라고. 그리고는 말미에 꼭 이러세요. 얘 아가, 너 시집 올 때 말이다. 우리 집에 저 소파 하나 들여놔주면 안 되겠니? 나도 잘난 며느리 덕에 저런 소파에 좀 앉아보자꾸나. 무력뿐만 아니라 염치도 없었어요. 그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하는 김에 저 TV도 하나 해주렴. 내가 눈이 침침해서 이젠 큰 화면으로 봤으면 싶구나. 자기 부모님의 염치 없는 모습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만류했어요. 왜들 이러세요? 소파랑 TV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실례냐고요. 예, 엄마가 뭘 그렇게 실례되는 말을 했다고 이 난리니? 난 그저 혼수하는 김에 해오면 어떠냐 말만 꺼내본 건데 누가 보면 내가 못할 말이라도 한 줄 알겠네.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모르는 두 분한테 남편의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혼수 준비를 할 때도 굳이 따라오셔서는 보는 족족 자기도 사달라고 떼를 쓰셨거든요. 보다 못한 엄마가 소파를 사드리기로 하자 그제야 피곤하다며 돌아가셨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사조 버릇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상견례가 있던 날 저희 엄마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자마자 그러더군요. 사부인, 그 목걸이는 얼마나 합니까? 줄이 굵은 게 꽤 비싸 보이네요. 나도 저런 거 하나 목에 걸어봤으면. 그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안 비싸면 저도 하나 해주세요. 글쎄 이랬지 뭐예요. 대놓고 사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엄마는 황당한 표정으로 눈만 꿈뻑거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어 자기 엄마가 농담을 잘하신다며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다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연출됐을 거예요. 자식들 혼자 얘기하자고 만난 자리서 시어머니가 처음 했던 말이 저희 엄마한테 목걸이 사달라는 말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자기 눈에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달란 말을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일에 대해 투정을 부렸더니 자기 부모님이 워낙 없이 살아와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분들을 처음 보는 저로서는 좀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해 가정 고생해가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남들 앞에서 매번 돈돈거리며 총물적으로 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엔 그 부모를 보고 판단하라는 말이 있나 봐요. 아무리 30년 넘게 남으로 살던 사람들이라서 비슷한 것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을 거란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정점을 찍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제 시누이의 결혼이었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 저희 시부모님도 딸 결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차도록 연애도 않고 일만 하고 살았으니 더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사진을 한 장 들고 오신 거예요. 마땅한 선자리가 났다면서요. 마침 주말이라 시댁에 들러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저희 부부도 사진을 보며 어떤 남자인지 탐색을 시작했죠. 어머님 말로는 시누이와는 12살 띠동갑으로 그동안 일에 빠져 사느라 홍기를 놓친 남자라고 했어요. 대신 자기 앞으로 낸 아파트 한 채와 유명 커피 전문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더군요. 재산이 못해도 100억은 될 거라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돈 있는 집 자식이라 결혼만 하면 평생 돈 걱정은 없을 게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엄청 알부자라 강남이랑 목동 쪽에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다는구나.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이니 그 많은 재산 누구한테 가겠니?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은 목이 좋아서 1층에 커피 전문점을 하나 차리면 딱이겠더라. 아름아, 이번 혼사 꼭 해야 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혼처 없다. 네가 학벌이 변변하니 그렇다고 벌이가 좋니? 말이 유치원 선생이지 월급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만도 못하잖아. 이참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 너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남들 다 가는 유치원도 못 보낸 게 엄마가 얼마나 한이 되는지 아니? 그러니 넌 부잣집에 시집가서 나중에 네 아들 딸한테 다 해주고 살아. 이 엄마 소원이다. 평소 돈돈거리는 시어머니였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느 엄마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시어머니 마음을 알았는지 시누이는 선을 보겠다고 했어요. 시누이와 선을 본 남자는 나이는 많았지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시누이와 띠동갑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거기다 돈의 힘인지 연륜에서 묻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꽤 여유로워 보였어요. 거기다 시누이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예비 처가에 아낌없이 쏟아붓더군요. 집에 들릴 때마다 값비싼 선물 공세를 했어요. 시어머니 명품 백에 시아버지 명품 양복은 물론 저희 부부 선물도 빼놓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누이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해도 그저 힘없는 미소만 보일 뿐 아무 말도 않더군요. 하루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뜸을 들이다 어렵게 말했어요. 사실 아름이는 내 친동생이 아니야. 내가 3살 무렵 누가 우리 집 앞에 아름이를 두고 갔대. 당시
시어머니가 막 유산을 한 상태였는데 평소 딸을 원하기도 했던 터라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로 하셨다나 봐요. 남편 말로는 결혼할 때가 되니 친부모 생각이 나서 그러지 않나 하더군요. 뜻밖의 시누이 출생의 비밀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부모님과 여동생 앞에선 모른 척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상견례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야 시누이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신랑 측 가족석에는 유치원생 또래의 남자아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듣기론 자식의 아들 하나뿐이라던데 그렇다면 손주도 아닐 테고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남편은 알까 싶어 물었더니 남편도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런데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직업이 유치원 선생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믿어볼만 하겠다 싶더군요. 우리는 다른 거 안 바래요. 혼수도 필요 없고 예단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손주 지유만 잘 키워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말이 결혼이지 산 거는 얼마 안 돼요. 애 앞에서 할 말이 아니라 자세한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맙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 딸린 돌싱남이란 얘기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죠. 저희 시부모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이혼사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제 딸이라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애가 애들을 무척 좋아해요. 유치원 선생도 다 애들이 좋아서 된 거라니까요. 데리고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우시장에 소팔러 나온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자기 딸의 장점을 어필했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난 건 저뿐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서운 얼굴로 시누이한테 물었죠. 아름이 너도 알고 시작한 거야? 너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거냐고.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생각을 직접 말하라고. 그러자 시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나 자신 없어.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게 그게 자신 없다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날 버리고 도망간 냅치모처럼 나도 힘들어지면 자식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겁나고 엄마 노릇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길러주신 은혜 생각하면 이 결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난 아직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 자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시누이는 울면서 룸을 나갔어요. 예비신랑 측 부모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노발대발했고 시부모님은 끝까지 거짓말을 해가며 시누이 말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자 측 부모가 이번 혼사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예비신랑이 저희 시부모님께 그러더군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 당장 중지하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를 제취자리로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강남 빌딩 1층 상가를 받기로 하고 예비신랑이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딸 팔아 한미천 잡으려고 했던 거였죠. 시누이 결혼의 전말을 알게 된 남편은 시부모님과 엄청 크게 싸웠어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이지만 어떻게 돈 몇 푼에 팔아치울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시부모님은 시누이가 받을 상처는 상관없이 공사비 물어줄 걱정만 했어요. 아유, 다 얻은 가게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공사비를 어떻게 물어줘. 이놈의 기집애가 산통만 안 깼어도 노른자 땅 상가가 우리 거였는데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시부모님은 끝까지 무력에 취해 자신들이 무슨 짓을 벌이려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파혼이 결정된 이후 툭하면 시누이에게 막말을 했죠. 보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얘기해 시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신우이와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그간 못 나눴던 얘기도 나누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자 신우이도 제게 마음을 열었는지 파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하루는 내가 일하는 유치원으로 처음 보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전부인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신우이한테 한 번만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얘랑을 통해 전부인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했다고 들은 터라 신우이가 싫다고 거절했더니 일주일 내내 찾아와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전부인이 자꾸 찾아오면 직장에 피해가 갈까봐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끝내야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잘못은 전부인이 아닌 얘랑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자는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온몸이 맞아서 멍들고 그 흔적이 담긴 전부인 사진이었죠. 그 사람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술이 깬 다음 날엔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통사정을 하죠. 처음엔 그런 모습에 참고 넘기곤 했는데 그때뿐이었어요. 또다시 술에 취하면 똑같아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고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애만 달라고 했어요. 웬일인지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길래 마음 놓고 있었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저를 호텔방으로 유인해 저를 나쁜 짓 한 사람으로 몰고 집에서 내쫓더군요. 재력을 앞세워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까지 뺏어갔고요. 제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당장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란 얘긴 해주고 싶어요. 제발 부탁해요. 부모한테 버려졌던 신우이는 전부인 말에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그 후로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 그런다는 핑계로 아이와 단둘이 외출을 하곤 했대요. 친모와 만나게 해주려고요. 하지만 상견례가 끝나면 결혼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자기 역시 전 부인처럼 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의도적으로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전 부인한테 들은 얘기를 말하면 아이와 전 부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자기 출생의 비밀을 빌미로 파혼을 당했던 거고요. 엄마 아빠가 그 사람이 아이가 있는 이혼남인 걸 속인 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날 팔아서 그 돈으로 커피 전문점을 차리려고 했던 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처음부터 그 남자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날 자식으로 생각 안 했던 거잖아요. 친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양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은 신우이는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신우이 일이 있고 남편과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신우이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살다가 오피스텔을 얻어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고모님 환갑잔치에 갔다가 저희 시댁 소식을 들었어요. 그쪽 예랑이 소송을 걸어서 파혼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금과 커피 전문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나 봐요. 돈을 물어주면 될 일을 돈 욕심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술에 취해 찾아온 예랑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바람에 온 집안 살림이 다 부서지고 예랑한테 맞아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그런데 하필 아버님이 먼저 예랑을 친 데다 골프채까지 휘둘러 상황이 불리하게 됐다더군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몸은 몸대로 다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뿐인 집까지 팔고 그 돈을 고스란히 예랑한테 뺏길 판이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안 되긴 했지만 그런 남자한테 딸을 돈 받고 팔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란 생각밖에 안 드네요. 돈 좋아하다가 자식도 잃고 그렇게 아끼던 돈까지 다 잃었으니 말이에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죽을 때 한 푼도 손에 쥐고 갈 수 없는데 말이죠. 저도 돈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과 다른 무언가들을 나누는 소중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